2021년도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어서 우리들의 소중한 삶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저희 한미기업인 친선포럼 제12회 행사도 부득이하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12회 한미기업인 친선포럼 조참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보물섬 크리에이티브의 대표를 맡고 있는 문송욱입니다. 금일 주요 내빈 소개 및 임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미기업인 친선포럼의 회장을 맡고 계신 YBM홀딩스의 민선식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미기업인 친선포럼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처음 갖게 되는 포럼을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이렇게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여러분들을 직접 뵙지 못하게 돼서 신임회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지난 2년 동안 우리 한미기업인 친선포럼의 초대회장을 맡으셔서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주신 김동영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 회장님께서는 본 포럼의 명예회장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할을 해주셔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온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 올해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백신 접종이 점진적으로 시작되면서 코로나 극복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질서로서의 전환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준비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IMF에서 금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5.5%로 전망한 바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다가오는 시대적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 보시기 위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력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해 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 정부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는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한미기업인 친선포럼은 이런 변화의 시기에 한국과 미국의 기업인들이 협력하고 지혜를 공유하여 더욱 굳건한 동맹관계와 건실한 협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김웅정 대외 경제정책연구원장님의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강연을 잘 들어주시고 좋은 영감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올해도 건강하시고 원하는 일들이 모두 잘 성취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해주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님은 대외경제협력 및 국제통상 분야 경제 전문가로서 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정책 자문, 그리고 연구, 학술 및 학회 활동 등을 통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와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하신 후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연구조정실장, 경영기획본부장, 연구본부장, 선임연구위원 겸 부원장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아오시다가 2020년 6월부터 원장으로 임명되셔서 현재 재직하고 계십니다. 외교통상부 한기후 전문가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정부 업무평가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시면서 활발한 정책 자문 활동을 해오셨으며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및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하셨으며 미국 UC 버클리에서 풀브라이트 방문학자를 지냈습니다. 현재 한국이유학회장,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따른 미국 경제정책의 기조를 예측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견을 제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김 원장님을 정중히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신 이장희 전 원장님과 그리고 민설지 회장님 그리고 김동영 회장님 그리고 소개해 주신 김기령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이든 시대 미국 경제 정책의 기준인데 사실 이제 저는 매일매일 이제 그 워싱턴 DC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와 관련해서 계속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정말 매일매일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 경제 통상과 관련된 뉴스도 계속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 유엔 회의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아예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중국과의 전략 경쟁,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서 그리고도 같은 동맹들이 연대하자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공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이제 그렇게 경쟁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워싱턴 DC의 분위기는 정말 그 중국에 대해서 그 새로 임명된 모든 인사들이 중국에 대한 그 대응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의회에서 지금 계속 그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새로 임명된 인사에 대해서 뚜렷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긴박하게 지금 현재 워싱턴 DC가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정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경제정책의 기조가 어떻게 되고 부분별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정책이 어떻게 되면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줄 실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중간에 보면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각 팀이나 각 부처에서 좀 세부적으로 좀 비교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이미 기존에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는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오바마 대통령 시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시기하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 한 달 동안의 행정명령의 소명 건수를 비교해보면 오바마 시기가 2008년, 2009년도였어요. 그때 14건, 오바마 이기 때는 1건, 트럼프 때는 12건이었는데, 바이든 정부가 31건이 됐어서 굉장히 많은 그런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중에는 이제 코로나19 대응 관련된 행정명령이 6건, 기후변화 관련된 것 3건, 노동정책 관련된 것, 그리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 요새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미국 내 제조 행정명령, 그리고 오바마 케어를 확대하자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 행정명령 이외에도 이제 메모런덤이라든가 보건문이라든가 이런 행정조치까지를 하게 되면 50건 이상의 조치가 이제 계속 발표되고 있고요. 여기에 중요한 것만 따져보자면 이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다시 재가입했죠. 그리고 WHO 탈퇴가 사실은 재작년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요. 작년에 사실은 WHO 1년 만에 탈퇴가 결정이 됐는데 이걸 사실 번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카라고 이제 불법 체류한 청소년을 추방하는 것을 이제 유예하는 그것이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있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때 그것을 취소하는 바람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경우 이제 트럼프 때의 정책을 뒤집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가 숨가쁘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미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이제 백신을 굉장히 보급이 빨리 되고 있고, 미국이 이스라엘이나 UAE가 지금 현재 진도가 제일 빠르다, 백신 접종이 빠르다고 하지만은 미국같이 큰 나라가 굉장히 빨리 백신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확진자 수가 굉장히 높고 사망자 수는 이미 50만 명이 넘어서서 앞으로 한 달 내에 60만 명도 넘어설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나라가 미국이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인데요. 이게 쿼터별로 있어요. 1년에 4번씩 2017년, 18년, 19년, 20년을 보시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거든요. 2017년, 18년, 19년이 이제 상당히 막대가 작지만 다 이렇게 양의 성장을 해왔는데 이 성장률이 트럼프 시대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였느냐? 평균적으로 2.4%에서 5%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 최대의 국가가 2.4%, 2.5% 다른 어느 선진국도 기록하지 못한 그런 높은 성장률, 거의 2배, 3배에 해당하는 그런 성장률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사실 트럼프 시기에. 그래서 17, 18, 19년도의 그 트럼프가 사실 좀 억울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 이 3년 동안에 이룬 성취는 놀랄만합니다. 현재 인당 GDP가 미국이 6만 불이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그런 상황인데 2020년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이제 2, 4분기 때 꺼졌다가 3분기 때 크게 반등을 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3분기 때 엄청나게 높은 33% 이상의 반등. 그러니까 일본과 전기 대비 연율로 씁니다. 전기 대비 연율이니까 2020년 2, 4분기에 비교해서 3분기 때 한 7%, 8% 정도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장했으니까 연율로 따지면 30%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합쳐가지고 한 마이너스 3.5% 정도로 성장했다는 게 현재 미국의 2020년도 작년도 성장률 추정치입니다. 그 마이너스 3.5%가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가 현재 잠정치로 보이고 있는 것이 작년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9%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선방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5면 일본이나 그리고 유럽에서 선방했던 주기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정도 훨씬 높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큰 타격을 받았죠. 영국, 프랑스 정도 다 마이너스 9%, 10%에 나가니까 굉장히 미국도 선방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3.5%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간에 미국 역사상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경제정책의 기조가 사실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가 트럼프 때와 굉장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몇 가지를 보게 되면 파리 기후변화의 생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자체가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고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가 트럼프는 사실 미국을 완화시켰고 바이든을 강화시켰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요. 트럼프 정부 4년 동안에 미국이 배출한 CO2의 그 배출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죠? 화석연료를 규제를 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석탄 석유에서 미국 기업들이 미국 에너지 석탄 석유에서 천연가스로 에너지를 바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20% 이상 CO2가 감축되는 굉장히 큰 진전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더욱더 강화시키겠다는 게 바이든 정부의 입장이고요. 이 수압화재법은 셰일가스를 얻을 때 쓰는 방식인데 강력한 물 수압을 이용해가지고 그 셰일가스를 갖다가 다 부서뜨리고 갖다가 흡수시켜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거기서 그 원유와 천연가스를 갖다가 빼내는 방법인데 이 방법의 문제가 뭐냐면 수압화재법으로 저 밑에서 하게 되면 그 근처에 지하수가 다 오염이 돼요. 지하수가 다 오염이 되고 그 안에 땅속이 다 오염이 되는데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의 셰일가스가 없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에 바이든은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좀 얘기하고 있고요. 자동차 연비 기준 관련해서 바이든은 당연히 강화하겠다. 트럼프는 완화시키겠다. 강화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개발에 어떤 공기를 주는 것이죠. 자동차에 대한 강화함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세대의 어떤 전기차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그래프에서 미국 제조업 고용자 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미국 제조업은 지속적으로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난 몇 년 동안은 또 상당히 꾸준하게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제조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그 전부터 계속 더 강화되어 왔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실제 기업들 중에서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을 봤는데 미국에 투자하는 것 중에서 투자 관계가 어떠냐라고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그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고용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임금 이외의 어떤 추가적인 총 노동 비용 그리고 그 다음에 노동의 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시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왼쪽 그림의 맨 마지막 오른쪽 그림 보시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번 빠졌다가 좀 미국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의 추이는 이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오른쪽 그래프에 보면 꾸준하게 감소되어 왔습니다. 감소되어 왔다가 코로나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다 다시 들어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문별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uild Back Better, 이제 Build Back Better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였죠. America is back, 미국의 정부에서 다시 한번 이제 보전한 재건을 하자라고 해서 아메리칸 레스트 플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구제 계획을 보시면 이게 이제 6조 9천억 달러라고 우리 돈으로 하면 2천조 정도 되죠. 그래서 2천조 정도 되는데 이 2천조라는 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엄청난 금액이죠. 엄청난 금액인데 참고로 EU가 작년 여름에 합의했던 이런 구제 계획 그것이 1,000조였습니다. 7,500억 정도였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였고 근데 이건 2,000조가 그런 엄청난 돈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개인에게 현금으로 그냥 지원하는 것도 있고 정부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취업수당 인상 그리고 교육기관 재개 지원 코로나 관련된 것인데 좀 특이할 만한 것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달러, 7.5달러 정도 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한 15달러까지 계속 목표를 잡고 지속적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그리고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이제 미국이 제시한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어떤 앞으로의 그 시간인데 여기서 2050년까지 순제로 배출가스, CO2 배출가스 네트 제로 달성하겠다고 하고 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2050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2025년, 30년 여기가 지금 중요합니다. 2025년이면 앞으로 4년 뒤인데 탄소 국경 조정세를 도입하겠다는 거죠. 2025년. 이게 굉장히 발등에 떨어진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탄소 국경세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탄소 국경세는 뭐냐면은 이제 미국이나 EU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들은 예를 들어 철강을 만들어내더라도 굉장히 정부 규제 때문에 CO2를 적게 배출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밖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것처럼 굉장히 CO2 신경 안 쓰고 막 그렇게 생산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공정동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CO2를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으로 만드는 상품에 대해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도 탄소를 배출하는 계획값을 물어야 된다. 이것이 탄소 경제라고 하는데 이게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말고 들어오든 아니면 자체 생산하는 우리 상품이든 간에 다 그 CO2의 함량을 계산해서 CO2 함량대로 매기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외국은 시장 외국은 좀 적게 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존에 내고 있는 기존의 탄소 배출권이 있는데 탄소 배출권 시장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부담을 줄자. 그러니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은 결국은 탄소 배출권을 사야지만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해가지고 부담을 줄자. 이런 세 가지 방식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게 EU입니다. EU가 올해 6월 전까지 자기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거 하겠다는 것들을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 관련된 분들은 다 지금 EU가 발표되는 내용이 어떻게 될지 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미치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철강, 지금 석유화, 그다음에 시멘트 다 관련됩니다. 다 직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EU만 그랬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 미국도 같이 하겠다는 거죠. 같이 하겠다는 거고 미국과 EU가 이거에 대해 탄소 국경 세금을 메커니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축할지에 대해서 지금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2030년까지는 뭐냐면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이제 배출가스를 순제로 하자 이건데 지금 이거는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요 되게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에너지를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 줄이자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운송, 교통입니다.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게 해운이 되건 아니면 뭐 일반 자동차가 되건 아니면 기차가 되건 모든 거기서 좀 줄이자는 게 있고 세 번째 중요한 게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서 CO2 배출량을 줄이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큰 건물부터 이제 먼저 하는 겁니다. 큰 건물. 그래서 큰 건물에서 배출가스를 순제로 발생하자라고 하는 2030년인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촉박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이유는 이제 낮은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2017년, 18년에 파리에 가서 살았는데 제가 살았던 그 집이 가장 그 주변에서 가장 새 건물이었습니다. 1901년에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새 거였고 제 옆 건물은 250년 프랑스 혁명 전에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건물에서 네트 제로 달성하는 게 굉장히 유럽은 큰 도전 과제인데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은 건물이 굉장히 많고 근데 그러면서 보면 아파트가 좀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30년, 40년 전에 지은 건물이 이산화탄소 생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건물을 짓거나 기존에 큰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 빌딩이 얼마나 CO2를 많이 배출하고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에너지 많이 낭비하게 되면은 결국 것이 추가적으로 보관 비용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25년, 30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 하면은 또 그것이 국제 규제가 됩니다. 자, 그 세제개편 관련해서는 뭐 세금 다 올린다는 것이죠. 법인세도 올리고요. 사회보장세도 미국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40만 달러가 부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봉 그 40만 달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세금을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천억 달러에 대해서 이제 제조업과 혁신 기술 연구 개발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조달 분야에서 바이 아메리칸 미국산 제품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제조업 강화 프로그램을 계속 작동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조업과 혁신 기술 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신규 차질을 많이 창출하겠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금방 나타나더라고요. 왜냐면은 노동시장에 슬랙이 많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노동의 질이 높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사람 자체가 노동의 질이 높냐 그러지만은 끊임없이 고급 인력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급 인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끝없이 공급되는 나라가 미국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동해 유출을 걱정하고 있고 유럽권에서 모든 나라들이 다 동해 유출을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 없이 계속 분야를 만드는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노동시장의 상황이 좋다.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결국 15달러까지 인상할 것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단체 교섭권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 미국 노동자와의 근로자 비율은 이렇게 줄어들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이든 정부의 노동자를 해내는 것이 지금 아스란 쪽에 되어 있습니다. 미시간, 위스콘신, 그리고 밑에 펜실베이니아에서 이 세 개 주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계속 민주당이 이겼던 건데 거기서 역전되면서 좋아졌습니다. 만약에 클린턴 후보가 그 세 개 주를 지켰다면 클린턴 대통령이 되었겠죠.
뭐 그렇게 되는데 초계산 되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당시에 그 바이든이 그 3개 주에 가서 했던 행안 연설을 보시게 되면 뭐 그냥 정신이 번쩍 듭니다. 뭐 나는 바로 당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4년 동안 내가 대통령이 되는 일을 펼치겠다. 우리 바로 당신들 그 쇠락해가는 이 제조업,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나는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데 동영상에서 막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확실하게 바이든 정부는 미국 노동자 친화 정부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정책을 전체 나갈 것이고 미국 민주당이 과거 정통적으로 옛날에는 노동자 친화 정당이었는데 그런 민주당이 다시 돌아왔다. 다시 우리의 스테이크홀더들에게 충성하겠다. 그걸 보이고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코로나가 과연 누구에게 큰 타격을 줬는가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히스패닉, 블랙, 마이너리티에게 심각한 타격을 줬습니다. 보시게 되면 백인들은 별로 타격을 덜 받았습니다. 그러나 블랙과 히스패닉은 타격을 크게 받았고 남자보다 여자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히스패닉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남자들이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보다 여자들이 일자리 줄어든 것이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감소를 있었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은 저임금, 상대적인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더 큰 타격을 받는 겁니다. 가장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8월달에 이미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프 보시게 되면은 평행선 위쪽으로 가는, 수평선 위쪽으로 가는 게 가장 고임금 받는 집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집단은 계속적으로 고용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감소되는 정도가 한 마이너스 30%.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데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알바라든가 이런 굉장히 그런 특히 젊은 층이 많이 하는 뭐 카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유흥음식점이라는 이런 곳에서 젊은 층들이 많은 그 일을 했었는데 싹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다 문을 닫고 또 업종 영업시간 제한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기술 패권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2000년과 2010년과 2017년에 첨단 기술의 특허 건수로 본 국가별 이제 어떤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겁니다. 보시게 되면 2000년과 2017년만 양쪽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 2000년에는 1위 하는 나라가 미국과 일본 양보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독일이 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국도 좀 있고요. 그리고 한국도 뭐 얼핏 있긴 합니다. 2017년에 가게 되면은 전부 중국입니다. 하나대로 양자 컴퓨터 분야병을 전부 다 거의 미국이고 나머지 다 중국이 건수로 그러니까 양으로 특허 건수로 봤을 때 첨단 기술에서 중국이 압도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 2등이 미국이고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경우 3등입니다. 특허 건수로 봤을 때 이 질로 보면은 조금 우리나라가 조금 뭐 합니다만 양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많이 활발하게 올라왔고 되게 4등이 되게 일본이고 되게 5등이 독일이다. 대충 이런 순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제적 어떤 그런 레커그니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얼마 전에도 뭐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됐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우리나라가 그런가? 요새 그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재 R&D, GDP 대비 R&D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 R&D 높은 수준이 양적인 증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질적인 전화로 증가로 나타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현재 그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중 갈등 관련해서 미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 이거는 이제 아마 그동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수적인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이 조금 더 중국을 더 싫어하고요. 그래서 그 빨간색이 이제 보수당 공화당이고 파란색이 민주당인데 중국을 굉장히 경기가 더웠고 오른쪽 그림에는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국민들도 80% 이상이 중국은 주민만 위협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국에 대한 정책은 바뀔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WTO를 중심으로 한 단어 체제를 활용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제가
요새 우리나라에서 CPTPP에 언제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제도 이제 그 회의에도 좀 제가 들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미국이 CPTPP에 가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미국 CPTPP 가입 안 할 것 같습니다. 왜 안 하느냐? CPTPP는요 차 떼고 코 떼고 하는 겁니다. TPP를 2015년에 TPP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마지막 해예요. 합의했고요. 합의했는데 그 뒤에 트럼프 들어오면서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탈퇴하니까 일본이 CPTPP를 만들면서 부담스러웠던 조항을 다 뺐습니다. 일본이. 그것이 CPTPP입니다. 훨씬 약화된 건데 그럼 미국 입장에서 안에 TPP도 합의했는데 TPP도 안에 CPTPP를 합의하겠느냐? 안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TPP에 있었던 노동 관련, 환경 관련 이런 게 다 빠졌습니다. CPTPP요. 그래서 거기는 미국이 안 들어올 것 같고요. 그럼 TPP, 옛날 2015년에 오바마 때 또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에서 했던 그럼 TPP에 돌아올 것이냐, 물론 돌아올 것이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 이미 트럼프가 쉰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이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면서 TPP는 대단히 나쁜 합의였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동의할 수 없다, 나가겠다라고 2016년 17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이든이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하려면 미국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 이미 전임자가 쉰떡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쉰떡 아닙니다. 이거 좀 좋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TPP도 들어갈 것 같지 않다. 그럼 뭐 하겠느냐?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메가 FTA를 이니시에이트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는 TPP보다 더 나간 것인데 그 더 나간 게 뭘 더 나갔느냐? 그거 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템플릿은 USMCA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USMCA는 나프타를 대체한 미국이 트럼프 시대 때 합의한 멕시코와 카나다와의 3자 협정이죠. USM, 멕시코, CA, 카나다. USMCA 협정은 미국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한 겁니다. 다 한 협정이에요. USMCA에서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원산 디비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죠. 자동차를 갖다 생산할 때 시간당 몇 달러 이상이 되는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만 무관세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멕시코에 생산하는 자동차는 들어올 때 관세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겨냥한 것이죠.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새로운 강화된 원산지 규정을 내세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 이슈도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강화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USMCA는 미국의 속내를 의중을 드러낸 합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니셔티브는 USMCA를 기반으로 할 것이다. 그걸 기본 템플릿으로 하고요. 거기서 이제 국가적으로 협정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USMCA는 기존의 CPTPP나 TPP보다 훨씬 강화되고 미국의 인트레스트를 이해를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것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한국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굉장히 디맨딩한 그런 파도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요새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대외 통상 정책,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가 미국의 정책의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바이든 4년 내에는 분명히 이니시에이트 할 거지만 지금 당장 올해는 아니다. 조금은 시간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거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이따 금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트럼프 시대에 이미 2015년도 6년부터 그런 부분이 나타났는데 미중 간의 디커플링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른 지역과의 경제관계는 계속 확대가 되어 왔는데 서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계속 어떤 경제관계가 계속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매일미가 서로 동맹국가입니다. 미국은 중국, 중국은 미국인데 전부 다 파란색으로 마이너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디커플링이 이미 시작이 되어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구원에서 제가 우리 연구원의 그 박사님들한테 좀 도대체 중국의 미국 시장 점유율 하고 좀 파악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HS 제가 이렇게 6단위였을 겁니다. 6단위를 파악을 해봤더니
미국 시장에서 중국이 시장 점유율을 1등하는 거는 파란색, 2등하는 게 그 위에 오렌지색, 3등이 회색인데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고요. 이것이 가장 최근 2019년도 트럼프의 정책 효과를 보기 시작한 2019년도에 들어와서 줄었고 그전에는 계속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 제품의 아주 도미넌스한 그 시장 점유율 이것이 그것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디커플링이 되더라도 성공적으로 된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걸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이렇게 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미국의 메가 FTA에 기여하는 할 것 같은데 새로운 방식이 될 것이고 그것은 당장 올해는 아니고요. 일단 내부적인 정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니시에이트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미국 내에서 통상 쪽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미국의 PII라든가 이게 통상 쪽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런 전문가들은 통상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를 이니시에이트하는 것을 자꾸 뒤로 미루려고 그러지 말아라. 왜? 지금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의 기조는 동맹과 같이 가는 거 아니냐? 동맹과 같이 가는 꼭 안보만 있냐? 통상도 있으니까 같이 제기해야 된다. 이거를. 그래서 같이 제기해서 결국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지역 메가 FTA를 이니시에이트하고 여기에 들어오는 국가들하고 같이 어필을 같이 해서 동맹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현재 통상 쪽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이제 행정부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현재까지로서는 이거는 당장 올해 뭘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좀 바이든 정부 내에서는 새로운 지역 메가 FTA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그쪽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고 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제안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앞서 USMCA를 기본 템플릿으로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제가 항목별로 저희가 좀 봤습니다. 봤더니 좀 왼쪽 컬럼이 이제 코러스 FTA, 한미 FTA죠. 그 다음에 중간에 TPP고 세 번째가 USMCA 세 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노동 환경 조항에 대해서 비교를 이제 하나씩 해봤는데 우리가 한미 FTA 할 때 한미 FTA가 그 당시에 가장 선진화된 FTA였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불과 10년 사이에 한미 FTA는 상당히 구닥다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노동과 환경 관련된 주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강제노동 금지라든가 노동자에 대한 폭력 금지, 이민노동자 문제, 직장에서의 차별 문제, 노동 신속 대응 메커니즘,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다자가 환경 협약에 가입했느냐의 여부라든가 또 수산업에 대한 고동이 크기 때문에 수산 조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한미 FTA 거의 없습니다. 조항이 없어요. 거의 없고 TPP에서는 몇 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USMCA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미국이 만약에 뭔가를 이니시에이트 하게 되면 바로 USMCA에 같이 다 있는 걸 가지고 좀 하자고 얘기를 하는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동과 환경과 관련된 국내 규제, 국내 조항에 대해서 뭔가 전향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우리가 미국이 제안하는 걸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기후 정책을 보시게 되면은 잘 아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후에 대한 정책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나온 비대면 서비스 코로나19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디지털 어택트가 크게 발전하고 있다는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2020년에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택트 산업에 굉장히 많은 걸 투자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다 그랬고 특히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산업 구성 자체가 다르고 새로운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고 언택트는 한번 다시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미 투자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디지털 통상입니다. 디지털 트레이드가 이게 벌써 한 WTO에서 제가 2015년에 제네바 가서 WTO 회의를 하는데 그때 그 WTO의 고민이 뭐였냐면 디지털 트레이드가 굉장히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통계적으로 잡아내는가 통계학에서 그걸 잡아내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규범을 만들까에 대해서 이미 2015년에 몇 년 전부터 고민을 해왔더라고요. 근데 현재 다자간 그 디지털 통상 규범은 없습니다. WTO 차원에서의 디지털 규범은 없고요. WTO가 그렇게 기능을 못하니까
개별 FTA에서 이걸 막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가 보게 되면 매년 저기 한미 FTA, 코러스의 전자상거래 분야, 그 다음에 CPTPP, 그 다음에 USMCA,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미국과 일본이요 디지털 무역협정을 재작년에 체결했습니다. 이거 하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이슈와 여러 다른 이슈에 대해서 그 조항이 있는 걸 봤을 때 가장 선진화되는 한미 FTA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든가 국경 간 정보 이전의 자유화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 노력한다는 정도의 규정만 있고 다 없습니다. 컴퓨팅 설비를 갖다가 국내에 두느냐, 국외로 허용을 하느냐, 소스 코드를 공개하느냐 마느냐, 공공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냐, 인터랙티브 컴퓨팅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CPTPP에는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CPTPP로 여기서 몇 가지는 뺐습니다. TPP 있던 거를. 그 다음에 USMCA 앞서 말씀드린 거 다 있고요. 미국과 일본의 디지털 무역협정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미국이 또 새로운 지역 메가 FTA를 이니시에이트 하게 될 때는 이것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작년에 디지털 3법을 작년 초에 통과시켜가지고 이게 이쪽 관련된 분들이 정말 좋다, 정말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디지털 3법도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국외이전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 지역화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3법은 국제화된 조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통과된 3법은.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체결된 그런 양자 메가 FTA에 하고는 역시 비교해봤을 때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이든 시대 때 우리의 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은 자유무역에 기반해서 공정성, 투명성, 공감성이 가미된 통상정책을 계속 이게 이제 작은 나라들은 명분이죠. 공산을 보면 우리가 싱가포르라든가 아니면 유럽의 작은 나라들 또 이렇게 나라들 보면은 항상 뭔가 이제 명분을 내세우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작은 나라들은 원칙과 명분을 내세우는 공정성, 투명성, 공감성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유무역의 원칙을 보수해야 되고 이건 마치 우리 가치로서 우리가 대한민국은 개방적이고 역동적이고 그리고 투명한 사회고 민주적이고 옛 사회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타협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규칙 기반 자유무역과 다자체제를 지향하는 국제 국가그룹과 협력 동안인데 정말 자연스럽게도 바이든이 WTO를 트럼프보다는 좀 관심을 갖겠다고 하잖아요. 미국같이 큰 나라는 사실 WTO 같은 거 신경 안 씁니다. 안 쓰고 관심도 없고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강대국들이 WTO에 대해서 성의를 보인다면 그건 우리로서는 정말 다양한 일이고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큰 나라들이 이렇게 WTO 다자체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의 이익에 되는 것이고 바이든 정부 요구사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동맹과 연대공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린 뉴딜 정책 관련된 부분을 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네 가지는요 저희가 지난 9월달에 작년 9월달에 저희 연구원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제안했는데 많은 부분이 또 이제 정부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9월달에 저희가 탄소중립 목표 시간을 설정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10월 말에 대통령께서 10월 2050년까지 넥스 제한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달성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그린 뉴딜 정책 같은 이런 관련 정책과 일관성을 제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 정책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나 산업부나 등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다 모을 필요가 있다. 일관성을 제고해야 되고 policy coherence가 더 높여야 된다. 이것을 얘기했고요. 세 번째 공정전환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산업부를 조정하겠다 하게 되면 반드시 루저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야 빨리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국제협력해야 하자 이런 그래서 이 방향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디지털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해서 결국 정책 대응과 제도 정비 두 가지가 있는데 정책 대응은 WTO 협상에 디지털 관련된 협상에 참여해야 된다. FTA에서도 이런 디지털 무역 규범 같은 걸 빨리 미리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EU의 GDPR이 지금 데이터 지역화 관련돼서 미국, 일본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데이터 지역화를 허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 지역화를 금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 지역화는 뭐냐면은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금지하는 것이죠. 데이터는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발생한 그 지역에 있어야 된다. 그게 데이터 지역화인데 중국은 그걸 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무슨 소리냐. 뭐 가파 기업도 있고 하니까 데이터 지역화는 금지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EU GDPR은 좀 복잡합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데이터 국외 이전을 허용하되, 자, 허용한다는 얘기는 미국, 일본과 똑같죠. 허용하되 개인의 데이터 보호를 유지할 만한 역량이 있는 나라한테만 데이터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EU의 GDPR이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지난 20년 동안에 EU 내에서의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EU도 미국만큼이나 데이터 미국만큼이나 아니죠. 미국보다 더 데이터의 데이터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큽니다. 근데 그래서 보호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나라에 대해서만 데이터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EU GDPR의 기본 골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국제 규범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EU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하고 필요한 제도가 필요하면은 그걸 미리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제도 정비에 보시게 되면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개선을 빨리 논의해야 된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3법에서 그거 현재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소비자와 데이터 보호법을 개선해야 되고 그 데이터 지역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질지 빨리 얘기해야 된다. 아직까지 얘기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WTO도 지금 역점 관심을 갖고 있는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디지털 트레이드에 관한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OECD 차원에서 통계를 다 일치시키는 이러한 작업이 계속돼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외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를 해야 되고 또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있는지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통상 규범에서 한국이 좀 유리한 입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이 분야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SMCA에서 지금 멕시코가 사실은 지금 제가 그 한 4, 5년 전에 그때 우리나라 기업인들 모시고 할 때 그때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USMCA가 태동하기 전이었는데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이제 그 기업인들의 고민이 뭐였냐면 당장 다음 달에 미국에 투자할지 멕시코에 투자할지를 결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그런 딜레마예요. 그게 있었는데 그 뒤에 그분들이 어디에 투자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멕시코의 기준에 부합 현재 상황에서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서 특히 일부 제조, 자동차를 포함한 일부 제조 지어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관세를 내야 됩니다. 이 USMCA에 따라. 근데 첫 번째는 유예기간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멕시코에서 그 작업장이 빠르게 좀 현재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개선된다는 얘기는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고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이 기준을 맞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USMCA의 효과가 멕시코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멕시코의 대응이라는 것은 결국은 멕시코의 경제에 있어서 미국은 엄청난 거의 60% 이상의 그런 의존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USMCA에 수렴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그 전임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 미국으로 갖고 오자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갖고 오자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터프하게 기준을 갖다 계속 바꾸진 않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열심히 하려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멕시코에 있는 것을 좀 가지고 오려고 하는 속내를 갖다가 완전히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 통상 교육원에서 우리나라가 좀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할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별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난 4년, 5년 우리나라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IT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 있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고 이제 실제로
IT 서비스 중에서 극히 일부분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탑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디지털 통상권의 전반적인 규범화라든가 아니면 현재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경쟁력도 산업 경쟁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 정부 내에서 조금 입장이 갈리긴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통신 쪽을 이렇게 직접 관할하는 부처하고 조금 갈립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 통상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제도가 지난 한 4, 5년 동안에 별로 그렇게 크게 지난 좀 길게 얘기하면 한 10년 동안에 크게 제도가 전 세계 동향을 앞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가 뒤따라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산업 자체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뭐냐면 개인의 그 정보 프라이버시를 갖다가 유지하면서도 결국 활성화시키는 것이거든요.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그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봄포럼의 3총장을 맡고 있는 전하정입니다. 워런 버핏과 조지 소로스에 이어서 세계 3대 투자가이자 저희 한미 기업인 친선 포럼의 명예이사장을 맡고 계신 짐 로저스 회장님께서 특별히 저희 KBFF 회원님들께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KBFF가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잘 해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추가로 보내오셨습니다. 오늘 연사님의 PPT 글자가 조금 작아서 보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사무그룹으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연사님의 PPT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미기업인 친선포럼의 예비회원 및 정규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훈포럼 사무국에 저희 포럼 소개 브로셔와 입회 원서가 준비되어 있으니 보훈포럼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훈포럼의 회원님이신 백대기 고은지암 요양원 원장님께서 혹시라도 저희 회원님들 중에 요양원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저희 회원사들을 위해서 좋은 특혜를 제공해주고 계시니 특별히 좋은 특혜를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곤지암 요양원의 브로셔는 이미 회원님들께 이메일로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소개 책자는 다음 오프라인 모임에서 회원님들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찬 포럼은 3월 25일 목요일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훌륭한 연사님들을 모시고 다시 이곳 노보텔 엠바스더 호텔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일정표에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한미기업인 조찬 포럼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오프라인 쪽에 계신 분들은 연사님하고 같이 지금 사진 촬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